현재의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안 좋긴 안 좋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가장에서 언론에서 안 좋다 이런 보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거의 10% 안팎 이렇게 높은 성장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고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가행 투자 있었고 기업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IMF 전망 모든 전망 보면은 올해도 5% 내년에도 4%예요. 네. 세계 평균이 3%입니다. 아, 미국 올해 2% 내년에 1%예요. 네. 세계 평균보다 중국이 높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 덜 성장하니까 네. 미국 GDP 비중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지. 저는 중국이 그런 극단적인 2008년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는 중국은 아직도 그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어요. 금리 자유화도 안 됐죠. 외환시장 자유화도 안 됐죠.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집값이 오르니까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위기가 겪었거든요. 네. 중국은 그런 파생상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이 중국은 미국처럼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이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뉘면서 중국파, 미국파로도 전 세계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지정학 갈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뭐 이득인 걸까요? 아니면 손해가 더 큰 걸까요? 손해죠. 손해. 예. 사실 2001년 미국의 권유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에서 미국한테 상품을 싸게 공급했고요. 약 6조 2천억 달러 미국의 대중무역 격자가 올마트에 그렇게 상품을 싸게 공급했고 중국이 미국서 버는 동안 미국 국채 사가지고 금리 낮으니까 미국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아주 경제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금융으로 중국이 금리 낮춰주니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커지는 과정에서요. 우리도 중국이 그때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재를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인데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면 우리 경제도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뭐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그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스티븐 로치 에일대 교수가 쓴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왜 미중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런 측면을 아주 경제 측면에서 잘 분석했고요. 그런데 이 책 결론은 뭐냐면은 false relative라는
거짓 수사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던데요. 네. 서로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가 안 된 거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득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거든요. 아, 빈부격차요. 예. 중산층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경제정책 방향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도 국부론을 내세우고 있죠. 빈부격차 해소하고 있다는 거,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부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갔다. 그 다음에 중국은 과거에 아편 전쟁 겪고 일본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또 미국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그런 잘못된 수사로 서로 싸우고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우발적 충동, 극단적인 상황, 전쟁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미국, 중국이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감소한다고 하면 네. 뭐 다른 국가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국가로 우리 수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중 수출 비중이요. 2018년에 27%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는 앞으로 수출 비중이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세안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인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그 혜택을 보는 나라가 지정학적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인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도가 뜨는 거군요.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아세안 수출 비중이 18%고요. 인도 수출 비중이 3%, 아직 굉장히 낮죠. 네. 둘이 합치면은 중국, 미국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전기차 엄청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반도체도 아직 못 만들고 전기차 뭐 이런 거 잘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수출해가지고 아마 우리 성장 활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중국이 네. 그동안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네. 물건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있어서 공급 단가라든가 그 가격 면에서 힘든 면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알아서 이제 중국을 좀 막아주니까 제조업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중국이랑 가격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하고 중국이 저는 중국이 거의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CD 같은 거 네.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비싼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하고 머지않아 반도체도 중국이 생산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미국이 막아주면 미국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스스로 개발할 겁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주선에 아주 달 뒤편까지 간 나라입니다. 맞아, 먼저 갔죠. 미국보다도. 최근에 어떤 자료 보니까 세계가 제조업 주요 기업과 분석, 업종별로 제조업 분석이 났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기술 우위 분야의 제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중국을 막고 뭐 그런 자유무역 시대가 변화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술력과 그런 걸 부단하게 개발하고 그렇죠. 자체 능력을 갖춰야겠네요.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주식과 채권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거는 좀 비중을 늘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동산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거로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그 금융안정 보고서 3월 기준이요, 3월 말 기준인데 가격 평균보다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전국 집값이 가격 평균에 비해서 20% 아직도 높거든요. 네. 그리고 렌트에 비해서 가격 평균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높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잠재성장이 2% 안팎일 것이다. 이런 저성장은 차별화거든요. 잘된 거는 더 잘 되고 어려운 거는 더 기업도 어려워지고요. 부의 분배도 더 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차별화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도심 주변이나 이런 데보다는 핵심 지역은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주변 지역은 예, 상당히 좀 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별화가요, 예, 과거에는 잘 안 나타났던 현상인가요?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기는 나타났었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는 그 폭이 더 커진다고 예, 봐야 되는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구 수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정점이에요. 가구 수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가 낮아지니까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같이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뭐 2조 가지고 계신 분, 뭐 수천억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은 가끔 봬요.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상위 1% 혹은 예, 금융자산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10억 넘는 사람도 10% 이상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좋은 지역에서 살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찾을 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핵심 지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쪽에도 거품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예,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냐. 예, 그래서 전 정부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냥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래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집값이 내려앉았다가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지역들은 보니까 이제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그 고점 대비 이제 한 30% 떨어졌다가 95%까지 네. 회복하고, 근데 또 어떤 댓글은 뭐가 집값이 올랐냐, 우리 집은 아직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는데 딱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이 확실히 핵심지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떨어지고 나서 회복도 다른 것 같고. 예, 아마 앞으로 그런 차이가 더 심화될 거예요. 네. 그 저성장이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차별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아주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18%예요. 이런 기업들이 생존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그걸 다 독식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어차피 집 한 채를 사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나 단지를. 예, 자기가 살고 싶은 단지 계속 보면서요. 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연락을 해놓고 혹시라도 급매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고점 대비 한 20, 30% 빠지면은 연락 달라고 해서. 교수님, 그 가계부채 문제도 많이 지적이 나오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가계부채는 뭐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97년 그 외환위기 때 GDP 대비 50%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105%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근데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 때는 큰 기업들이 뭐 수조 원씩 부실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었죠. 근데 가계는 규모가 적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금융회사 빌린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가 2003년에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 계속 밑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지 극기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가계부채보다 GDP가 조금 더 빨리 증가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네. 예, 그런데 작년 말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였는데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102%로 조금은 낮아졌거든요. 뭐 10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GDP가 올라가면은 예, 가계부채는 견딜 수 있는 문제죠.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이제 GDP가 그만큼 증가할 것인가? 네. 예,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GDP보다 덜 증가하면은 예, 저는 뭐 큰 위기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좀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지가 아니면은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이가 아니라 리브의 관점으로 예, 좀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가야겠군요. 예, 사실 저도 그 집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고요. 주식 이야기보다 집값 이야기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앞두고 그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예,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이다.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지금 능력이 있으면 사도 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집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받지 않는 한 집 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예, 그래야 되는데 예,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할 때다. 예, 저는 뭐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투자. 그리고 한국 은행의 주식, 금도 아니고 한국 주식에 넣고 예, 한국 주식. 채권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좋습니다, 교수님.